오늘 우리가 여러분하고 같이 주제 발표를 할 내용과 주제는 바로 우리가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고향 이북에 어떻게 새마을운동을 전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일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 또 하나는 새마을운동이라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결합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제일 주제로는 첫째, 국제 정세와 북한 현황을 제대로 좀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맞는 통일운동을 전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북한연구소의 연구실장으로 계시는 서유석 박사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서유석 박사님이 주제 발표를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패널이 돼서 의문점이라든가 또 토론하고 싶은 것은 자유스럽게 토론을 하는 거 하되 한 2분 정도로 한정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서 박사님께서 강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서 박사님의 양력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 박사님은 동국대학교에서 학사를 맡으시고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13년 전부터 북한 연구소의 연구실장으로 계시면서 주로 북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저서를 발표했던 분입니다. 주 경력으로는 동국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강사로서 활동하셨고 민주평통자민위원도 경력에 나오셨고 남북교역연구협의회 연구이사, 한국정치학회 연구위원, 북한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서유석 박사님을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회장님이 소개해 주신 서유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새마을 이 운동 워크숍 굉장히 의미 있고, 지금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공산국가나 권위주의적인 국가,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들이 대부분 가장 큰 문제점이 이 농촌 문제를 극복을 못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서는 이미 이걸 수출했죠. 우리가 새마을운동 방식으로 해서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왜냐하면은 이 독재 국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도농 간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촌이 개발되고 발전하지 않은 이상 항상 사회 불만이나 사회 발전의 그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농촌 문제가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통일 이후에든 그 전이든 북한 쪽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제 또 체제의 그 체면과 이제 자존심 때문에 아마 대놓고 새마을운동을 자기네들이 배우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는 못하겠지만, 형식 말고 그 실질적 내용에서는 굉장히 많은 참조를 하고 배워갈 생각이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국제정세와 북한 현황인데, 현재 이제 국제정세는 결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 판도 변화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우리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또 우리하고도 인접한 국가이자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또 떼놓을 수 없는 중국의 문제, 이거 관련된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북한 체제의 이제 어떤 특수성,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공격한 이유가 여러 개 있겠지만, 좀 크게 이제 저는 4가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점점 현실화되는 것을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푸틴이 이제 그걸 저지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미중 갈등으로 인한 국제 정치 질서에서 러시아가 그 바깥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소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러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 냉전 시절 때 미소 냉전 세계를 양분했던 그거를 이 사람들은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러시아 위상을 확보하겠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아까 전에도 수업에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에너지하고 식량에 대해서 러시아는 굉장히 강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침략을 했다는 이유 중에 하나로 들 수 있고 마지막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어떤 그 심리적인 요인이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지금 예전에도 한번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한반도가 옛날에는 중국 땅이었다고. 그런 약간 그런 역사 의식들을 독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푸틴 역시도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원래 자기네 슬라브 민족의 같은 민족이었다는 그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자기들이 갖고 있던 영향력을 그대로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침략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건 거의 러시아인들이 그 심리적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제도나 국가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러시아 안에서 푸틴에 대한 지지가 그다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이유는 많은 러시아인들이 그런 거에 동조하고 있다는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걸 풀어서 이제 설명드린 게 이제 거기 나눠드린 자료에 이렇게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러시아가 금융위기 2008년도에 있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판도가 G2라고 하는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치닫는 현상을 러시아가 보면서 완전히 소외되어 버린 거죠. 세계 정치 무대에서 러시아가 소외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러시아들은 G2라는 그 용어 자체를 쓰지도 않습니다. 세계는 무국 체제지 무슨 G2냐. 왜냐하면 러시아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러시아 그 지도자나 아니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 기조에는 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잠깐 언급했는데 그 톨스토이라고 러시아의 그 대문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소설 중에서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 단편 소설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파엄이라는 농부가 나오는데 그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으로 뭉쳐진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확장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그것이 이제 러시아나 대부분의 독재 국가들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긴 한데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밖에서 모아서 원인을 찾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누구 때문에 자기 내부에 있는 문제를 고치기보다는 항상 밖에서 찾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침략주의적인 그런 성격으로 드러나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략하는 그 와중에 제가 봤을 때도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 물론 당사자인 유럽이나 미국도 어떤 그 충격과 어떤 지지율 하락 이런 것을 겪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그 당사자가 바로 시진핑 주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딜레마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미국하고 유럽이 굉장히 긴밀해졌습니다. 이건 무슨 저거냐면은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목격했겠지만 미중 갈등은 처음 무역 분쟁에서 시작해서 금융, 기술 굉장히 많은 분야로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됩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근데 그 과정에서도 중국이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유럽이 그렇게 친미적이진 않습니다. 유럽 자체가. 약간 경쟁 내지는 미국이 관여하는 걸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그런 풍토가 있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미국하고 유럽이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중국의 본성에 대해서 바로 보자는 그런 각성들이 유럽 국가에서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는 중국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가치 연대라고 하는 세계가 이제 기존에서 어떻게 보면 원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본주의 체제로 이렇게 하나 묶이다 보니까 그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치연대라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을 하고 인권을 인정을 하고 그걸 제도적으로 보완해주는 그런 국가들끼리의 어떤 동맹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요즘에 저희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간 것도 위유에 간 것도 결국 이런 가치연대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권 문제나 기타 자유민주주의 시장 질서라고 하는 부분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저건데 이 사태로 인해서 그게 불거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중국 국내 문제, 지금 이제 9월, 10월에 있는 중국 당대회에서의 시진핑 연임이 결정되는 그런 순간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지금 발을 뺄지도 못하고 넣지도 못하고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푸틴도 중국으로부터 무기 공여를 요청을 했었고 방문해달라는 요청도 했었는데 중국이 그거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유일하게 지금 하는 게 이제 러시아 기름이나 에너지 같은 거는 사고 있는데 나머지 기타 군사나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나눠주시는데 이렇게 풀어서 쓰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보시면은 유럽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사회주의는 원래 유럽에서 시작됐잖아요. 사회주의자 좌파 이론이나 운동 자체는 유럽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용적이었던 부분이 많았어요. 유럽 국가들이 협조적이었고 미국이 뭘 하자고 해도 거부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이번에 하여튼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중국이 그 안에 중국도 결국 러시아하고 비슷한 성향의 국가라고 같이 해서 배제시켜 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게 됐다. 국제 시장 여기서 그러니까 미국이 뭘 움직이면은 유럽이 같이 가는 거죠. 이유가.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동남아시아 쪽에다가 뭐 필리핀이든 태국이든 이런 데다가 이제 우방을 만들기 위해서 1대1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저개발 국가들을 통해서 자기가 뭐 어떤 국제적인 위상을 한다든지 이건 솔직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술연대, 이 가치연대 그 뒤에는 또 기술에 대한 보호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만드는 반도체 가공 기계 거기서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초정밀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연대에서 배제되면은 그 기계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의 어떤 연계나 동맹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약간 저런 분들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까지 가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뭐 찬반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면에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게 우리가 옛날 같이 뭐 양쪽에 양다리 걸쳐 가지고 뭐 애매모호하게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지 그걸 샜는데 그 자체가 이제는 하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으로 당신들의 입장을 표명하라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럼 너희들도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는 국가냐라는 식으로 되면은 우리도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고 그 틈을 통해서 중국에서 미국 국채 달러를 엄청 사들입니다. 이거 미국이 흔들릴 때 금융위기로. 그래서 중국이 엄청 컸죠. 그 모든 걸 빨아들이면서. 그런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던 제3세계 국가,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들, 선진국이 저기 봤을 때는 야 우리가 왜 민주주의 체제를 따라갈 필요 있겠어? 중국까지 저렇게 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사는데 라는 형태의 그게 이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제3세계 국가들이 퍼지게 돼요. 오히려 반민주주의 형태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 흐름 자체가 나타났는데 이번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그 구분이 점점 더 명확해지게 되는 그런 걸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뭐 두 번째가 공급망 문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이나 이런 거, 기술 자원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옛날 같은 냉전과는 다른 형태의 그것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문제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제 기술 동맹이라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이제 끼리끼리 뭉치게 되는 그러니까 기술 표준을 먼저 선점을 해서 그거를 나와 같이 동맹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공유를 하는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배제시켜 버리면은
기술 동맹에서 배제가 되면은 그 나라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가 미사일하고 탱크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수입을 못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출했던 가전제품에 있는 반도체를 띄어다가 그걸 갖다가 만든다는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원하고 식량을 갖고 세계를 갖다가 휘두르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반면에는 또 이런 반대급부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그렇게 지금 속이 편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세계적인 흐름이 있었고,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북한 체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 보통 그걸 그 권위주의 체제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독재 체제인데, 예, 포괄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구성하는 요소가 이렇게 저는 네 가지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그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가 독재 국가라고 알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동일한 요 네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라는 그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기 보여드렸고요. 이제 북한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보통 우리가 당, 정, 군이 이제 보통 북한의 각 분야별 최고 정점이라고 보통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당정군의 최고가 최고사령관, 군, 그다음에 당의 최고 그 지도자 이름이 당 총비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들 하면 이제 정권기구, 행정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건데, 저거는 김일성 때는 당중앙인민위원회라는 거에 그 수장으로서 주석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습니다. 김일성 때는. 그다음에 김정일 때 넘어와서는 국방위원회라는 거에 장으로 해서 국방위원장이라는 명을 썼고, 마지막으로 김정은 때는 국무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해서 국무위원장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북한의 김씨 새 지도자의 그 직책은 당정군에서 이 세 개를 다 갖고 있는 형태로 유지가 됐고, 요게 이제 밑에 있는 것이 공식적인 직함이라고 한다면은 위에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북한 지도자가 제도권 위에 있는 그 존재다, 신화된 존재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부분이, 저 위에 있는 부분인 전 공식적인 직함이 아닙니다. 위에 있는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 저 직함은 공식 직함이 아니라 인민들한테 불려지는 그냥 호칭이에요. 저건 직책이 아니라. 그래서 보통 김일성은 보통 수령이라고 많이 했고 원수님도 많이 했는데, 지금 원수라는 말은 지금 김정은이 다시 자기 거로 선을 그어서 원수란 이름은 김정은한테 사용되고, 김정일한테는 장군님이라고 많이 불렸죠. 장군님. 북한 주민의 인터뷰 보면 장군님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장군님, 그다음에 김일성은 수령님, 그다음에 반대로 원래 김일성이 수령과 원수를 두 개 다 썼는데, 하여튼 이 김정은 체제 넘어오면서 원수라는 이름을 김정은이 이제 독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랑 원수가 아니라 이제 수령님이라고 해버리고 수령, 장군, 원수 이런 형태로 삼부자가 최고의 형태의 인민 지도자로서의 제도권 밖에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저거를 명칭을 갖고, 밑에는 제도권 내에서의 직책, 공식 직책을 갖고 북한 체제를 통치하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 수령 중심의 어떤 이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북한이 과연 그럼 저기도 우리도 그렇지만 어느 조직이나 단체가 있으면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뭘 목적으로 한다 하는 게 있는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단체이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하면은 사회주의, 잠시만요. 김일성 시기에서는 그 사회주의 완전 승리라는 형태로 해서 자기네들의 당면 목적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김정일 때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그다음에 김정은 때는 사회주의 강국이라는 형태로 이름을 바꿔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2012년에 김일성 시기의 요 사회주의 완전 승리와 사회주의 강국이라는 것이 같은 말이라는 형태로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이 사회주의 완전 승리라고 하는 이 자체가 종국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면 목적이고 또 종국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국적인 목적이 항상 우리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인데, 종국권은 남반도 우리 남반부까지 해방시키는 게 이제 종국적인 목표죠, 이 북한 체제에. 근데 단면 목적은 자기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이걸 도달시키느냐를 갖다 얘기하는 건데, 사회주의 완전 승리 혹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 요거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도농 간의 격차를 없애는 거. 이거는 이제 김일성이 옛날에 얘기해 놓은 거예요. 4.25 교실을 통해 5.25 교실을 통해서 얘기했던 건데, 도농 간의 격차를 없애고, 그 다음에 모든 농민들이 농사 육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러니까 전 농민의 그 농지의 기계화. 이게 북한 체제의 목표였어요. 도농 간의 이 격차 없애고. 근데 그동안에 흘러온 거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쟤네들이 그걸 목표로 하겠냐 하는데, 실제 이 얘네들 이 북한식 사회주의의 목표는 도농 간의 그걸 없애고 노동을 없애는, 육체 노동을 없애겠다는 게 그 목표였어요. 근데 우리들이 북한 떠올리면은 가장 농촌이 가장 허름하고 시설이 안 좋고 맨날 그 육체 노동을 하는 국가라고 이미지 돼 있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그래서 제가 2012년에 김정은이 당대회 하기 전에, 당대회를 그동안에 안 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당대회를 6차 당대회를 북한에서 1980년에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번도 당대회를 못했, 그러니까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때에 80년에 6차 당대회를 하고서, 야, 다음 당대회 할 때는 반드시 이 문제를, 농촌 문제하고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다음 당대회 하라고 말을 해놓은 게 김일성이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근데 1980년 이후에 북한에서 그런 징조가 어떻게 뭐가 발전했다든지 생활이 나아진 기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6차 당대회, 7차 당대회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김정일 때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 게 아니라 조건이 안 됐어요. 그런데 김정은은 상황이 이런 데도 보고 덜컥 해버렸어요. 그냥 김일성은 이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위한 기본적인 인민생활 향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음 당대회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기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김정은이 등장했을 때 뭐 인민들을 위해서 뭐 하고 뭐 인민들을 이거가 과도하게 언론에 노출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을 그냥 건너뛰고서 7차 당대회를 열었기 때문에, 해놓은 것도 없는데 무슨 7차 당대회야, 이런 부분이 인민들 사이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친인민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 한번 연설하다 눈물도 보이고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민들이 좋고 나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이걸 건너뛰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김정은 본인의 체제에서의 명분 자체가 이 문제를 어겼기 때문에 약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김정은 체제의 그 약한 고리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김정은이 공개 활동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주로 무슨 회의, 그 생산 현장이나 옛날 같으면은 무슨 뭐 어디 공장 가가지고 뭐 하고 아니면 군부대 방문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게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거의 회의를 많이 하는 형태로 돼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살림집, 농장 뭐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거.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하고 미사일하고 하는 그거와는 다르게 또 이런 전반적인 흐름은 굉장히 인민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보여왔습니다. 지금 이런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오시기로 한 최현준 회장이니까 그분이 이제 북한에서 오셨고 하니까 북한의 주민들 실상 생활이나 이런 거는 그분이 잘 하시고 해서 그분이 하실 줄 알고 제가 북한 현황 얘기할 때 딴 건 다 빼고 그냥 지도자 부분, 정치적인 부분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2017년 11월 29일에 북한에서 미사일 개발 성공했다는 얘기 나오고 국가 핵무력을 완성시켰다라고 발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에 이제 평창으로 오고 가면서 이제 막 판문점의 봄 막 해가지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현상들이 펼쳐졌었는데, 이제 뭐 약간 뭐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북한이 그렇게 평창까지 오고 뭐 하면서 김여정 보내고 했던 게, 저는 원래 평화의 제스처라기보다는 소정의 이제 대화의 자격에서 자기네들이 한 단계 위급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대화에 나서도 된다라고 판단해서 그때 나오기 시작한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2017년 이전에 중국 시진핑과 혹은 푸틴하고 공식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공식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가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김정은이 다 닫아놨었어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일하고 같은 급에 있는 푸틴이나 시진핑이 그 아들을 만난다는 것도 자기네들이 만나자고 하기도 우습고 그러니까 그냥 약간 뇌가려둔 형태였고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017년에 그 미사일 개발을 완성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정부를 디딤돌로 해서 미국을 만났고 미국 대통령을 만났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나니까 푸틴하고 시진핑이 마음이 급해졌죠. 혹시 저기 북조선의 저 젊은 놈이 저쪽에 붙는 거 아니야?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서로 초청해가지고 그때 김정은 몸값이 국제적인 몸값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그 선전 화보가 북한에 있어요. 그 김정은이 2018년부터 얼마나 세계 유수한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인정받았는가 하라는 걸 선전을 합니다. 근데 그거에 디딤돌을 만들어진 건 그 우리가 만들어 준 거죠. 세계 무대 데뷔시켜 준 거는. 왜냐하면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을 만난 게 가장 컸으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는 다시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갔죠. 왜냐하면 원래 자기네들이 목적으로 했던 부분을 이루지 못하고 그동안 했던 게 수포로 들어가고 망신을 당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소강 상태에 들어갔는데 그 상태부터 현재까지 상황이 뭐 지금 보수 정부가 들어오든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건 북한 좀 체제에서는 지금 쉽게 손 내밀고 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2017년, 그러니까 2018년 상황 이전으로 좀 돌아간 상태라고 우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반 동안에 약간 그 어떻게 우리는 하나의 드라마를 봤던 거고 현재는 지금 2017년, 28년 이전의 상황. 남북 관계가 공식적으로 서로 대화도 안 하고 뭐 우리가 임진강 그거 이번에 비 많이 왔을 때 통보해달라고 얘기해도 걔네들 답변도 안 하잖아요. 우리 쪽에서 의약품 주겠다고 해도 답변도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2018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이게 대남하고 대미가 대적 관계로 전환됐다고 이거는 김정은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국면이 어떤 형태로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풀기 힘들 정도로 팽팽한 지금 그런, 왜냐하면 아까 지금 제가 국제 정세를 말씀드렸을 때 세계가 지금 가치 체제로 지금 양분되다 보니까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상당히 운신의 폭이 애매해졌습니다. 애매한 대신 차라리 확실한 우리 쪽 그 편인 북한한테는 굉장히 관대하게 바뀌고 북한도 지금 딴 데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백신이나 의약품 같은 거를 우리나 유엔이나 세계 뭐 저희 보건기구나 이런 데서 지원하겠다는 거는 대부분 다 거절하면서 중국한테 비공식적으로 비행기로 한 두세 번 갔다 오고 열차 몇 개 들어갔잖아요. 들어간 그 의약품들을 다시 그 뭐 황해도 어디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서방 세계나 우리한테는 안 받겠다고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그러니까 중국한테는 받았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봉쇄 정책, 그러니까 봉쇄식 그 이 예방 정책을 폈던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보다 더 봉쇄적이었던 게 북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한테 그걸 받는다는 거는 자기네들이 처음에 했던 그 봉쇄식 예방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중국은 똑같은 방식으로 그걸 코로나 대응 정책을 폈던 국가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절대 안 받고 비공식적으로 열차만 들어가서 물건만 갖고 들어오고, 아무런 중국도 발표를 안 해주잖아요. 북한이 중국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언론 통제가 되니까. 언론 통제가 되니까 몰래 뭘 해도 언론으로 안 나와요. 근데 한국에 이제 그 뭐 이렇게 좀 약간 자기네들은 성향이 맞다고 하는 뭐 진보 정부든 어느 정부가 와도 북한 애들이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언론에 너무 많이 노출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무슨 얘기들이. 여기서 누가 왔다 가면은 북한에 가니까 뭐 어떻다라고 얘기하면 금방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게 북한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치부를 갖다 저렇게 얘기하고 다니니 저 사람들을 자기네 땅을 불러서 뭘 하겠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고, 중국은 언론 통제가 되니까 뭘 해도 언론에 발표가 안 난다는 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 지금 새마을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북한 체제가 어떤 상황에서 이 교집합이 생겨가지고 이 운동을 받아들이고 하는 게 될지 모르지만 항상 그런 부분이 북한이 우리 뭐 옛날 유교식의 그 체면 문화, 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지 않으면 북한은 절대 손해 보더라도 그냥 넘어간다 이거죠. 북한은. 지금 이제 남북 관계는 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전망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나눠드린 대로 제가 다 말씀 다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가치연대로 지금 묶여버리면서 이제 독재적인 전체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국가와 아닌 국가들 간에
어떤 이런 갈림길 비슷하게 지금 이거는 가장 그 유럽에서 그나마 독일이나 스페인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이 중국이나 이쪽이랑 굉장히 좀 가까웠던 국가인데 그런 국가들도 지금은 서서히 그 발을 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하는 거나 이런 거는 봤을 때는 보통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계약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계약을 파기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그 이 가치가 이렇게 공유되고 있잖아요. 안정성이라는 거, 모든 거 투자의 안정성. 그런데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거에 대한 담보가 안 된다는 거죠. 뭘 해도. 쟤네들을 우리 시장, 우리 같은 체제에서 같이 이론으로 받아주어지는 게 결국은 우리들한테 나중엔 칼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를 이번에 유럽 국가들이 많이 느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세계가 냉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큰 변화가 몰아칠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그 와중에 다행인 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뭐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셨잖아요. 중국이 일본은 엄청나게 비난을 했어요. 이번에 EU 회의 참가한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맹비난을 안 했던 이유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명하게 줄타기를 좀 잘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까지 맹비난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반중 정서가 높은 상황에서 우리까지 돌아서면은 그거는 중국도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옛날 사드 사태 때 중국이 뭐 경제 보복했다고 어쩌고 하는데 우리하고 중국하고 다 그 1대1로 해서 경제 보복을 서로 한다면 우리가 피해가 크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같은 서방 국가의 가치 연대가 만약에 같은 편이 돼서 같이 경제 보복을 서로 하게 되면은 중국도 피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중국이 경제가 안 좋은데 우리 지금 반도체 같은 것도 지금 반가공 제품 다 들어가서 그 중국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많이 끊는다? 우리도 피해가 크겠지만 중국도 엄청난 피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사드 제2의 사드를 그거 하지 중국을 이렇게 등한시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너무 과장돼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중국도 그렇게 뭐 한국을 배제하고 뭐 하겠다는 거는 중국 정부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좀 길게 보고 약간 폭넓고 다양한 부분을 좀 봐야지 어떤 올바른 정국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유소 박사님 정말 그 깊이 있는 연구 그리고 또 아주 핵심을 찌르는 설명을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늘 그 서 박사님께서 하신 그 발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 정세, 또 하나는 북한의 현황. 이게 우리가 통일 새마을운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실은 직접적이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서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서 느꼈습니다. 우선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의 여건이 우리 통일에 대해서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의 전 반대편에 있는 그런 나라에 있는데도 그러한 국제 정세가 우리한테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통일 문제를 많이 연구하고 또 심도 있게 고민하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내적인 성숙, 다시 말해서 안보, 경제의 튼튼함, 그리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통일에 대한 합일된 그런 어떤 그 열의 이런 것이 합쳐져야 되고 외적으로는 또 우리 주변 강대국의 어떤 그 통일에 대한 이해도가 우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같은 건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전쟁이 발생했는 그런 상황이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는 것도 우리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점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좋은 말씀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 우리 통일 새마을 운동을 하는데 직접적인 상대이기 때문에 북한의 현황을 알아내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한다 하는 얘기고, 그리고 그 공산당 개혁의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면 통일이다. 상당히 섬뜩하게 들어왔어요. 우리도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남북한의 통일을, 평화 통일을
헌법의 규약으로 정했듯이 북한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생각이 다르고 서로가 통일을 원하지만 그 통일의 방향과 목적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소희숙 박사님 말씀을 듣고 프로에 계신 분들께서 추가로도 알고 싶은 게 있거나 아니면 또 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나는 이런 점에서 좀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면 한 두 분만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국의 김인철입니다. 서 박사님께서 북한학을 전공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 들리세요? 들려요? 네, 다름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실향민의 이들로서 북한이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상황으로 볼 때 교류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들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그런 입장이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북한하고와 여러 가지 형태의 합의, 선언 등등 여러 가지를 해왔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즘 최근 7월 4일 날이 지났습니다만 7월 4일에 남북 공동 성명의 기초적인 것이 예를 들자면은 평화통일 3대 원칙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보면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것이 주된 조약의 기본인데요. 북한학을 전공하신 박사님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저희들이 좋게 생각하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좀 순수한 글씨인데 이것을 만약 북한에서 생각하는 통일 3대 원칙으로 풀어서 본다 그러면은 북한에서 생각하는 이 3대 원칙은 어떻게 저희들이 보아야만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죠. 지금 뭐 교류협력이 단절이 됐고 7.4 남북 공동성명에 솔직히 7.4 남북 공동성명 뭐 그 내용이나 보면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하고 회담을 해서 뭔가 합의문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폭발력이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조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식으로 좀 정밀하게 그런 판단을 못하고 그냥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왜냐하면 말은 굉장히 우리들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엄청 좋은 말들만 돼 있으니까 좋은데 그럼 이런 거죠. 처음에 제가 아까 전에 그 2018년에 평창에 봄 말씀 드렸을 때도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북한하고 이제 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에서 얘기했던 거는 공식적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하자는 거로 합의를 했다고 북한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왜 그건 말이 안 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얘기는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복수의 목적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다르다. 그거는 당연히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서 만든 어떤 이 정상회의면은 그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면은 북한은 보나마나 한국에 전개될 수 있는 핵무력 즉 미군까지 감안해서 한 얘기다. 근데 그거를 너무 성급하게 그때 합의한 게 아니냐는 식으로 제가 한번 어디다 글을 낸 적도 있었는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했을 때는 북한에서 쓰는 자주는 우리가 쓰는 자주하고는 좀 다르게 모든 것은 다 북한이 왜 미국을 철천지 원수라고 욕하냐면은 미국 때문에 적화에 실패했다는 판단을 굉장히 많이 했고 미국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북한에서 열병식 행사할 때 전차 그 북한 탱크들 지나갈 때 앞에 그 전차 밑에 이렇게 글귀 써 있는 거 자세히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알겠지만 거기 써 있는 말이 그거거든요. 철천지 원수 미제를 몰아내자, 박멸하자, 뭐 소멸을 시키자, 뭐 이유 써 있어요 다 그 전차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그 당시에 김일성이
우리나라 그 남한까지 적화를 못한 거에 대한 굉장히 큰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미국 싫어하는구나 북한이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자주평화 민족 대단 계열의 이면에는 다 전부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게 다 깔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주국가인데 왜 거기 다른 나라 군대가 우리는 중국군 몰아냈지 않냐 이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거기도 미국이 빠져줘야지 너희들이 자주국가야 나는 거. 그다음에 민족 대단결에서도 마찬가지. 항상 북한이 강조하는 민족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한 의미의 그게 아니라 항상 정치적으로 미국은 빠지고 미국은 빠지고 배제시키고 우리 민족끼리 얘기하자. 이런 걸 깔고 있는 겁니다. 또 반면에 핵 문제와 관련돼서는 남조선은 빠져라. 핵 문제로 남북 간의 대화를 진행해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얘기 나오면 북한에서 안 합니다. 너희들은 우리 그 대화 상대가 아니야. 너는 핵이 없잖아. 같은 핵 국가인 난 그 미국하고 얘기할 거야.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저번에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기 판문점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회담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잠깐 에스코트하고 빠졌죠. 그 둘이 회담했잖아요. 거기서 우리나라 그 판문점에서. 그게 북한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똑같아. 왜 저 하면 왜 나오냐 이거죠. 우리 핵 갖고 있는 국가들끼리 회담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순진한 의미에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와 북한이 갖고 있는 그거는 굉장히 좀 많이 다층적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항상 좀 슬픈 얘기지만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저는 특히 북한을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질문하셨던 분 말씀대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수한 의미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 답변이 준비됐나요?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저 평안북도 운산군 새마을분회장입니다. 지금 우리 그 학생들의 시간이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반공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도덕이라는 그런 학문 우리 공부한 그 과목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정신적인 소재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이 새마을에 이렇게 교육을 주시고 이렇게 주최하시는 쪽은 정부하고의 통로가 원하는 통로가 다소 될 수 있다면요. 학생들 교육부터 새마을 운동의 근본을 거기 교과 행정에 넣든지 해가지고 이 새마을 운동이 우리나라를 많이 발전시킨 사실 우리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주장을 하셔서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키고 힘이 있어야 주장할 수 있지 정치 노름으로 우리가 이용을 당하면은 사실은 우리 후세들한테는 별로 좋은 결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로가 되시면은 어떤 요구 조건의 통로가 되시면은 교육 문제에 새마을 운동에 대한 거를 거기다 교과 내용에 좀 넣어달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학생들도 그걸 좀 알아야지 우리의 진가에 있는 가치를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것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 소유석 박사님보다는 안성일 차장님께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언제부턴가 아마 전교조가 그 교육을 장악하면서부터였던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교과서에서 새마을운동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새마을운동 중앙회 자체에서 교육부를 대상으로 수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이 새마을운동은 이 대한민국이 그 $4,000라는 그 마지노선을 돌파하면서 우리 선진국 문턱에 다다랐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그 기여한 공이 크다. 새마을운동이 없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논할 수 없다라고 굉장히 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마을운동 자체가 교과서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동안 뭐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계속 집요하게 요구를 했는데 계속 거절당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뭐 능력이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비난을 할 수도 있는데 이미 시대적인 조류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뭐 때문에 걱정하시는지 충분히 알겠고요. 기회가 닿는다면 닿을 때마다 계속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첨언드리면은
우리 이북도민 새마을회 조정훈 회장님 파워가 있으니까 두 분이 힘을 합쳐서 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아무래도 또 이제 보수 정권이고 그러니까 한번 기회 되면 말씀해 주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참 좋으신 건데, 그래서 이번에 중앙회장님께서 예전에 생각 못했던 학생들한테 대학교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좀 더 우리가 그런 시량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대표들을 찬성을 해가지고 지금 전국에 약 한 35개의 대학교 동아리를 만들고 시작해서 좀 더 교육적으로 한꺼번에 못 들어가니까 조금씩 차근차근히 들어가서 대학교 동아리 회장도 이번에 나왔고 각 지역에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 쪽에서 그런 활동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중앙에서 예산도 문재인 대통령에서 거의 안 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곡의 열정과 성의를 다 합해서 그때 한 32억의 그걸 받아내고, 또 우리가 아까 말씀 참 좋은 질문인데 학생들한테 정말 그 새마을에 한 것들, 우리도 이북 실학민 입장에서 이북에 대한 책자가 많이 없어졌어요, 교육에. 그쵸? 도덕적에.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정말 그건 안타깝게 진보분들이 많이 그거를 빼고 나가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잘하려고 그러면 우리 보수주에 있는 분들이, 또 실학민들이 더더욱 교육관에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제1회 이런 워크숍을 가진 이유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보고도 새마을이, 나 지역이 없어. 우리가 어디 가서 새마을을 해? 천만이 아니에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냥 이유예요. 지역이 없다는 이유. 우리가 모르면 찾아서 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없는 자는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북도민 중에서 제일 할 일이 많은 게 이북고도 새마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우리 이북고도 새마을을 만들기 위해 전처적 역할을 해야 되겠다, 디딤돌이 돼야 되겠다 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진다면은 아마 이북고도 새마을이 전체 아마 전국의 절 1등 가는 새마을 정신을 다시 일어나시는 기회가 될 겁니다. 제2회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좀 더 우리가 좀 더 알릴 수 있는 우리 교육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도 더 열정을 내서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회장님들 박수 한번 칩시다.